정부가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각종 대책 중에서 오늘 정식 명칭은 627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자,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래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카톡방에서도 온갖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시의적절하게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갑자기 라이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저의 의견을 좀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지금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과열되게 되면은 정부는 규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출 규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뭐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 보셨죠?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들었던 세 가지 생각, 딱 세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리세스님 유동성 너무 잡는 거 아니야 라고 표현해 주셨고, 고가 아파트 주춤, 팔곡 아파트 통통. 그러니까 팔곡 아파트가 오른다는 얘기죠. 타핑불펜님. 자, 라디오님 아직 기다릴 시간이다. 시리와 결정님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센사이님 같은 경우는 강력해서 집값이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아빠님께서는 자율 규제였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그래서 갭 투자와 분양권 입주장 전세대출이 막힌 거는 사람들이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투자하기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시기적절한 강력한 규제다. 초장부터 세게 분위기를 잡는 것 같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 규제가 강력하다라든지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과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다. 정부가 아무래도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제 생각과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피1004님 6억이 맥시멈인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10억 이하는 난리가 날 듯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와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 말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결국 제 말이 맞고 틀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조금 걱정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좀 한번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6월 28일부터 시행이다. 내일부터입니다. 약간의 예외 조항을 두지도 않았고요. 그냥 내일부터예요. 이거 자체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드시죠?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 보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중에서 서울의 15억 이상 대출 금지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고가주택과 관련된 얘기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지 수도권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셨죠. 자,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서울이 아니라요, 수도권이에요. 바로 여기서 저는 2009년의 데자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2009년 상반기 서울이 강력하게 상승을 시작을 한 이후에요. 그때도 대출 규제가 시행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을 막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초 나왔던 규제는 수도권 전면 DTI 규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초장에 아까 어떤 분이 초장부터 세게 분위기를 잡는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초장부터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다 건드리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마 이번에도 조금 정부가
단단히 벼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별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한 적은 없다라고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타기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딱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부는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2009년 상반기의 데자뷰처럼 서울을 규제하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대출 규제라고 하는 좀 더 강력한 신호를 여러분들한테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요, 밑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내용들을 다 보셨을 테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몇 개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수요는 아예 차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 금지예요. 15억 이상이 아니라 아예 대출 금지. 다주택자 건드리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분 조건부를 걸었죠. 처분 조건부. 이게 제가 좀 이따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미리 지방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제 내용, 이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는 조건을 6개월 이내에요. 6개월 이내에 걸고 난 다음에는 조금 해줄 수 있는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회를 할 수 있었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줄였어요. 자율관리였는데 1억이라고 해서 옛날 강력한 규제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30년 이내로, 한때는 50년까지도 해줬던 것을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한도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쵸?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을 했어요. 금지를 했어요. 이 말은요, 결국에는 전세대출 부분을 걸고 넘어간 겁니다. 내용상으로 메인과 비교하게 되면 조금 뒤에 가는 내용들이라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신용대출 한도를 좀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결국엔 여러분들의 대출을 받겠다라는 것들을 줄인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LTV나 DT, 규제들 강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LTV 조정하고 전입을 필수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정책자금 대출도 조정을 하겠다. 자, 항상 다주택자들은 건드렸는데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려주려고 했지 줄이려고 하는 포지션이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같이 갈아타기 수요와 맞물리면서 이쪽으로 대출을 극대화하면서 넘어오려고 하는 우회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강력한 신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예전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대출 규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던 이유가 바로 정부의 포지션 자체가 대출 규제를 통해서 수도권 부분, 서울 수도권 부분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맞겠다가 아니라 부담을 갖고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세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동의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설사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 여기에 매매 가격 올라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전세로 돌아갔을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왔는데 바로 이 부분, 즉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 그 자체, 그 다음번에 혹시 모를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세 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집값 상승까지도 이번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지금보다 강화시키면서 그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내용, 결국 바꿔 말하면
수도권의 상승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른다 떨어진다를 주로 얘기하지 않고 이럴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바로 이번에 나온 대책이 바로 그거와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제목에다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책 나왔어요. 자, 이제 7월이 곧 오죠? 7월달, 8월달, 한 2달 정도만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의견을 내어주세요. 저도 정확하게 제 생각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되었을 때 7월달, 8월달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상승일까요? 조정일까요? 자, 여러분들 의견 한번 보고, 자, 보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망세, 조정, 하락. 자, 관망이란 얘기는 조정과 비슷하겠죠? 자, 그렇다면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르는 걸 봤기 때문에 몰려드는 현상,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각종 조건들을 걸어서 막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정이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단기 조정은 확실해 보인다. 이거는 100%예요. 물론 그 이후에 하락을 할 거냐, 상승냐 할 거냐의 문제는 다음번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 나왔던 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고, 이 강도가 높았던 이 내용을 근간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명히 단기 조정은 확실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정말 많이 오른 것들은요, 많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으면 10%에서 한 15% 조정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라간 거에 비해서 떨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올라간 것보다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오는 거는 극히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서 딱 6글자로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와, 이거는 악마의 디테일이다. 자, 악마의 디테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느끼시기에 악마의 디테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뭔가 이 뒤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어쨌든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들로 볼 때는요, B급지, 중급지가 상승할 것이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아 보입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번에 나왔던 대책이 진짜로 생각보다 악마의 디테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한번 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세 가지 얘기. 첫 번째는 단기 조정은 확실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B급 지로의 확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물음표를 하나 넣었어요. 바꿔 말하면 동의는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악마의 디테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우리들이 예상한 거는요, 10억 이상의 대출 금지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서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조건을 건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6억 이하예요. 그렇죠? 6억 이하예요. 자, 6억 이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상승했던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주변부로 번져나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한 가지는 좀 신경을 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가격이 상승했던 거를 자세히 해보면요. 그때도 15억 금지였거든요. 자, 뭐냐면 자 보세요. 상급지가 있습니다. 상급지가 맨 처음에 올라가죠. 그럼 B급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는 아니면 A급, 상급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얘 상단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15억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서 딱 상급지가 멈춰버리니까 나타났던 현상이 풍선 효과. 바로 중급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죠. 자, 그래서 중급지가 상급지 밑에 붙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밑에 하급지로 내려가는 현상도 일어났지만 중급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상급지를 향해서 올라가면서 상급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라고 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서 본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대출을 많이 얹지 않아도 상급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급지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상급지의 상단을 막음으로 해서 중급지와 하급지의 확산, 그리고 중급지가 올라가면서 상급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디를 건드렸느냐? 우리 예상과 다르게 15억 대출 금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상단을 건드린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6억대를 건드려 버렸어요. 자, 그러면 6억대를 건드려 버렸다는 얘기는요. 지금 상급지를 샀던 사람들 말고 누군가가 다시 풍선 효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1차적으로 심리적 위축이 강하게 오게 한 게 이번 대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세게 때렸으니까 일단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살 수는 있어도 관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몇 개월이 지나게 되면 익숙해지겠죠. 그러면서 상급지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출 규제가 보통 3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에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상급지 올라가고 중급지로 확산되고 이게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얘네들이 중급지가 올라붙어야 되는데 상급지의 상단을 막을 줄 알았더니 중급지를 건드려 버렸어요. 6억대를 근간으로 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저는 우와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갔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지금 6억대를 건드렸는데 대출 6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대출을 6억대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대상의 아파트 가격이 한 얼마 정도일까요? 기본적으로 못해도 8, 9억에서 아니면 12억, 13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급지의 확산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악마의 디테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악마의 디테일이라고 표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다음 단계도 지금 정부가 걸었던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처음에는 주춤하다가 심리가 위축됐으니까 주춤하다가 다시 대출을 받아서 8, 9억 또는 10억, 11억 뭐 이런 정도의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올 하반기가 지나고 내년 초쯤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했던 하나의 과거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자, 뭐냐. 일단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는요,
구축 아파트 사는 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요.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고요.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기로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내용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중도금 대출은 제외가 되는데요. 잔금 대출은 6억을 적용한대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자,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세를 줘서 입주를 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 대출 관련된 부분도 역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얘기가 디테일하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입 의무도 부과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요, 이제 심리가 조금 안정되고, 이제 조금 그때 분위기가 지났으니까 집 한번 사볼까? 뭐 일단 몇 대 맞아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는 몇 개월 후가 지났을 때쯤 됐을 때 지금 보여드렸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입주 대란이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옛날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의 사례인데요. 2009년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을 대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예상했던 상황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사람들을 당황시킵니다. 엄청나게 당황시켜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2010년 정도 됐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조금 살려고 하는 심리가 점점 강해질 때요. 신축 아파트의 입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그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2010년 4월 23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10년 4월 23일에 당시 정부가 미분양 관련 대책을 발표를 해요. 바꿔 말하면 시장이 그때 위축된 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색깔로 여기다 넣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냐면 DTI 규제나 이런 것들은 안 풀어줬는데 제한적 예외는 줬다.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았고 새로 분양받은 집에 잔금을 내지 못해서 이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살아날 수 있도록 DTI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얘기로 흘러가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 오늘 발표했던 정부의 규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번에 그래서 옆 동네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겠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다 누구나 비슷한데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위축됐던 그 시기에 집을 못 팔므로 인해서 지금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얘네들이 아주 낭패를 겪으면서 아주 소리 지르고 힘들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약간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를 포기하는 심리적 위축 현상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이 내용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이번 정부가 만들어낸 물론 이제 금융위에서 만들었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심리 위축이 풀어져가지고 대출 규제와 같은 심리적인 부분이 무너질 때쯤에 해당될 때 그 시점에 이제 신규 입주 아파트들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만한 소지를 지금 다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다 걸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가 2중, 3중으로 걸어놓은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게 어차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기 우상향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회전이 막히신 분들이 어려울 뿐이지 사실상 조금이라도 B급지로 번져나가는 상황은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조금 강하게 만들어졌네 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쪽에서는 아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선 이 부분이 한 번쯤에 또 다른 핸디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시차를 두고 B급 지로의 확산은 분명히 만들어질 거다. 단 제가 언급하는 내용 중 하나가 시간이 생각보다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이렇게 촘촘하게 규제로 다 막아놔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한다면 결국 어떤 부분이 발생해야 집값이 오르냐면요. 대출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를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 부분이 과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전세 가격 상승이에요. 왜냐하면 B급으로 번져나가는 거는 맞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예상보다는 늦어지거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분명히 100% 맞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나면서 만약에 심리 위축은 결국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결국은 전세 가격 상승이어야 돼요. 전세 가격 상승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지금은 대출을 옥죄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B급지가 갭이 붙는 이 지역들을 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과거장의 경우는 2010년대 중반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쯤 되면 이 대출의 무력화는 결국 전세 가격 상승과 같이 맞물려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그 부분을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비율을 축소시키면서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디테일이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표현했던 악마의 디테일,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B급지로 번져나가는 거는 명확관한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간 내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주춤거릴 수밖에 않는 몇 가지 장치적인 요소들이 지금 이 정책 안에 숨어 있더라, 그게 보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론님이 표현하셨는데요. 네, 시간을 늦추는 거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랬죠? 1차적으로는 단기 조정은 100%, 그리고 두 번째, B급 지로의 확산 물음표를 넣는데요.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표현하지만 B급 지로의 확산은 예스가 맞습니다. 단 물음표를 했던 이유는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각종 작업을 해놓은 것들을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 시간보다는 꽤 딜레이 될 가능성들도 지금 현재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만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 이번 대책의 제목이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 지방은 제외라고 나와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권을 살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명확하다는 신호가 이번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대체적으로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방은 제외함으로써 여전히 지방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의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설레발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설레발이 나오냐? 지방제 폭등한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해서 어느 쪽이 좀 더 빨리 먼저 오르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현재로서는 지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가 보여준 신호가 서울과 수도권은 누르는 거지만 지방은 살려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오늘 나온 것도 그렇고. 자, 그런데요. 그랬더니 설레발로 자 이제 어디가 오릅니다. 지방이 오릅니다. 뭐 어느 곳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지방을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지방을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벌써 2, 3년이 됐습니다. 2, 3년이 된 상황인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지방을 살려야 되겠다는 대책이 2, 3년 또는 3, 4년 동안 나온 대책을 대충 몇 개만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요, 준공후죠. 준공후 미분양을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별로 좋지 않은 물건들 사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공시지가 2억이었죠? 2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나왔던 대책을 보게 되면은요, 준공전 미분양을 내가 사주겠다, 바꿔 말하면 정부가 사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3년, 4년 동안 딸랑 제 기억에서 확실하게 느낌이 오는 그 대책은 딸랑 3개 정도.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근데 과거에 지방장이 올랐던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서울과 수도권이 올라서 풍선 효과로 올랐던 하나의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요, 대표적으로 2008, 9년도 이후의 지방장의 모습으로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지방장의 취득세와 양도세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실수요자들 제발 사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과 다주택자 너희들도 사는 게 좀 어때? 라고 하는 대책이 같이 만들어졌을 때 상승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전에는 안 올랐느냐? 전세 가격이 올라서 살짝 밀어 올려서 상승률 0.0 몇 % 이런 적은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뭐 엄청나게 올라서 폭등장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순서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했던 달랑 2, 3개 정도밖에 안 나온 현재 상황에서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들한테 뭔가 좀 더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주택자들 너희가 살아라든지 이런 내용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이 폭등장이다라고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즈음에 다시 한번 지방장, 서울을 눌러놓으니까 심리적으로 일단 위축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부동산 시장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살리려고 하는 무언가 대책이 나오기는 할 텐데 그쪽이 지방장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그러면서 무언가 사주세요라고 하는 신호가 나올 때쯤이 되어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상승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먼저 지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설레발을 치기에는 상당히 먼저 앞서 나간 이야기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내용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지방권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신호다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권으로 여러분들이 또다시 누군가에서 몰려가게 되면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처럼 또다시 예상치 않은 지방의 규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중에 어디가 뭐 엄청나게 이러면서 설레발을 치게 되는 경우에는 부메랑을 맞을 수가 있다.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단기 조정이다. 두 번째, B급으로 확산? 맞는 이야기인데 이번 대책으로 보게 되면 그게 지연될 가능성이 꽤 보인다. 자, 세 번째, 지방권을 살려야 된다는 신호가 확실하게 나왔겠지만 이게 투자라는 신호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책만 가지고는 시장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규제가 나왔으니까 한 박자 쉬고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627 대책을 보면서 옛날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을 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쭉 훑어보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역시 정부가 새로 나온 대책도 보이지만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이용했다라고 느낌이 오는 것도 있더라. 그것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아까 이제 곧 앞으로 잔금을 치를 사람들이 낭패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더 강하게 계속 한다. 그러면 막말로 세금 규제 안 나오지는 않겠죠. 자, 고리우님, 수도권 20여평 구축 4억 아파트인데요. 온기가 언제 오려나요? 아까 제가 말했던 내용의 디테일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죠. 일단 지금 현재 수도권에 25평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히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한 B급 정도, A급 말고 B급 정도로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규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 심리를 위축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일단 뭐가 되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이 뭐냐? 6억 이하의 대출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해당은 되시죠. 자, 그런데 고리호님이 판단하시기에 내 아파트가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올 곳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구축의 4억 아파트인데 거기가 예를 들면 뭐 고양시라든지, 그쵸? 아니면 구리시라든지. 자, 그렇다면 과연 거기가 먼저 들어오겠느냐 아니면 다른 곳이 먼저 들어오겠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은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에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심리가 위축되게 되면 전월세 가격의 불안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전월세 가격이 들썩들썩 한다거나 불안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온기가 올 가능성이 높고요. 좀 시차를 두겠죠. 그러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때 매입을 하시거나 또는 반대로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자, 루치아님께서 오피스텔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피스텔은 B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하나도 연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아파트 상급지 똘똘한 채로 가다가 결국에는 아파트에 있는 또 다른 곳 못 가요. 중급지나 서울 하급지 정도로 가려고 하는 결국 아파트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피스텔 틈새 시장이라고 해서 노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틈새 시장이라고 해서 노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좋은 거는 월세 가격 상승,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지면서 수익률이 요 정도로면 들어가도 되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즉, 일반 아파트와는 완전히 서로 보는 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수익형 투자 물건에 대해서는 결국 금리, 월세 가격 이쪽의 움직임으로 수익률이 올라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지니TV님이 B급지로의 확산은 어느 정도 진행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알면 제가 투자를 했겠죠.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B급지로 확산되면 그거를 요번에 마용성까지 올랐으니까 풍선 효과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한 박자 쉬고요. 바로 B급지로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대출이 걸려 있는데 대출이 열려 있으면서 살 수 있는 상황과 또는 오하죠. 또는 전세 가격이 올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 이 두 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게 되면
B급지로 확산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될까요가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확실하게 맞아떨어진다면 그 B급지는요, 거의 전 지역이 다 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네요. 자,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광명의 9억, 10억 구축은 어떻게 될까요? 동탄 5억대 아파트들이 상승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특정 아파트가 오를까요는 메인이 아니라요. 결국 상급지에서 중급지로, 중급지에서 하급지로 가는 흐름 속에서 내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아무래도 광명 9억, 10억짜리가 가격대가 되니까 조금 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동탄의 5억대다. 동탄도 사실 좋은 가격대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 5억대라는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부분이니까 움직임은 항상 뒤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상승하는 거는 저는 시간이 문제일 뿐 항상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긴 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은 알기는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지금 현재 비율을 한번 다시 저는 바꿔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 시기를 내년 상반기가 아닐까.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그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시스터님이 재개발 지역 얘기를 했는데요. 재개발 지역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 제가 볼 때는 지금 재개발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재개발 자체를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재개발은 재개발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언급을 드리는 건데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재개발은 본질은 빌라인데요.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뷰는 아파트인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거나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분위기에는 무조건 재개발이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모습이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재개발이 되게 많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들 관심을 보여 들어가죠. 자, 근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대출을 심하게 걸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을까요? 이주비 대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주비 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요즘같이 지금 대출 규제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주춤해지는 상황에. 그러면 재개발의 그 지역이 이주비 대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자, 여기서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데 이 지역이 너무 좋아. 그렇다면 오히려 떨어지는 게 기회가 될 거고요. 누군가 그냥 빠른 시간에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이주비 대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만 잔뜩 얹게 되겠죠. 똑같은 지역에 있는 똑같은 재개발 구역이 누구한테는 괜찮은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최악이 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시스터님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을 들어가기에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들의 속성이 빨리 수익을 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재개발을 이미 올라버린 가격에서 지금 흔들려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이주비 대출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하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애매해 보인다. 조금 상황 보고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자, 또 다른 분이 수도권 빌라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오피스텔 얘기를 했었죠. 지금 현재 빌라 시장은요. 거의 초토화된 상황에서 수익률 투자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빌라 시장은요,
전세 또는 월세 가격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수도권 빌라 같은 경우는 틈새 시장으로서 이 정도라면, 그 다음에 수익을 너무 최고로 원하지 않는 정도 수준이라면 나중에 전월세 시장 불안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럭저럭 적게 먹고 빨리 빠져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급지가 주춤하는 이 시기에 갈아타는 게 좋은 거겠죠? 라고 맨 마지막에 이제 김소연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자, 사람마다 틀린데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충분히 된다? 그러면 떨어지거나 조정받는 지금 장은요, 매우 좋은 장입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 상급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조정받을 거라고 저도 보이거든요. 한 몇 개월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1차적으로. 그런 경우에 지금 한참 올라갔던 가격보다는 다른 가격으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사주는 것도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아까 드렸던 빌라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빠져나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안 팔리는데 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거는 빌라를 어떻게 빨리 빠져나와야 안 팔리는데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싸게 나오면 수익률 투자를 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파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먹으려고 들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겁니다. 원래 빌라가 안 팔리는 건 당연한 현상인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거고요. 그것들을 지금 현재 투자자의 세계에서는 적당히 먹겠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에도 먹을 거를 남겨주게 되면 그 물건은 아무리 빌라라고 해도 팔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빨리 빠져나오냐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옥수파크 힐스는 17억에서 21억까지 올랐는데 다시 17억이 되기는 힘들겠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건데 처음부터 그런 거를 바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면서 또는 집을 구입하면서 장기적 우상향 가운데서는요, 그 전 단계로 가격대가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내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기다리다가 나중에 올라버려서 못 사고요. 그러다가 비싼 가격으로 추격 매수하는 게 일반인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번에 산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샀다고 하더라도 나름 버티실 거예요. 그게 힘들든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 그렇게 심하게 떨어진다가 아니라 적절하게, 보통 우리 기본에 보셨잖아요. 지난번처럼 금리 충격 왔을 때 보통 20에서 3, 40까지 떨어졌는데 평균적으로 2, 30% 정도 떨어졌다. 그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될지 모르겠다. 한 10%만 떨어져도 저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다.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워낙 자연스럽게 매번 있어 왔던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은 가격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현재 수준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얘기들이 항상 보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떤 면에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 위에 상단에 보이는 제가 하고 있는 밴드방 멤버십 회원에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대책을 근거로 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